한국에서 경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진짜 너무하다. 좀 더 강력한 조직이 필요했겠네요. 수출 산업단지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거든. 산업단지가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 전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큰 그림이었던 거야. 때는 1962년 2월 3일 울산 남구 매암동 납도마을에 쩌렁쩌렁한 소리가 울려 퍼져.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싣고 민족 수건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 울산을 찾아 여기를 신공업도시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 산업단지의 탄생을 알린 울산공업지구 설정 선언문이었어. 그랬구나. 이 선언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 근데 이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진짜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 당시 한국은 미국의 무상 원조를 받으면서 겨우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다 소비재 중심이라 우리가 자립할 경제 기반이 없었던 거야. 그 시절엔 다들 진짜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미국의 포린 어페이즈라는 국제관계 평론 잡지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대. 한국에서 경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진짜 너무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굴하지 않아 야심차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 거지. 1차 산업만 하던 나라에서 2차 산업으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한 거야. 근데 2차 산업이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공업.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던 그때 짧은 시간 안에 경제 성과를 내려고 하면 경공업으로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정부는 1963년 정부, 각 경제단체, 대중소기업 등을 망라한 수출산업촉진위원회를 발족을 해.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단체다 보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혔어. 좀 더 강력한 조직이 필요했겠네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 1963년 8월 수출산업공업단지 육성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수출산업단지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한국수출산업공단이라는 특수법인을 세우고 서울 구로와 인천 부평을 1차 대상지로 선정해서 준비를 시작했어. 자, 그렇다면 두 지역 중 어디가 최종적으로 선택됐을까? 부평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구로요? 구로공단이 좀 더 유명하니까 구로였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구로. 구로는 공장 설립에 정말 최적의 조건이었어. 평지라서 지형도 적합했거든. 원자재를 옮기기 좋은 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공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안양천도 있었지. 게다가 서울 중심부와 가까우니까 사람 구하기도 쉬웠지. 근데 그땐 고속도로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부터 다져했던 거야. 그래서 1964년 9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우리가 흔히 아는 구로공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지.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시작은 울산에서 출발했지만 본격적으로 이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끈 상징적 출발점은 단연 구로공단이라고 할 수 있지. 구로공단이 진짜 대단한 곳이었네요. 구로공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1965년 3월 12일 1단지 착공이 시작됐고 1967년 마침내 준공됐어. 황량하던 구로 들판에 드디어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가 세워진 거야. 이 소식이 퍼지면서 전국의 젊은이들이 구로로 몰려들어 다들 수출 역군이라는 그 이름 아래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뛰어든 거지. 그때 우리 세대 때만 해도 거의 60, 70%가 여성 노동자들이었어요. 16, 17, 18, 19 이런 또래의 친구들이 밤낮 없이 일하는.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뭐 인형, 가발, 봉제 뭐 이런 것들 주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해서 이제 그렇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뭐 그때는 그랬어요. 특히 여공들은 밤낮 없이 막 기계를 돌려가면서 수출 물량을 맞췄고 경제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펼쳤던 저축운동에도 앞장섰어. 그들의 땀과 헌신 덕분에 우리나라는 끝없는 성장을 이어가면서 한강의 기적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이때부터 메드 인 코리아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야. 구로공단에서 생산된 의류, 가발, 신발, 봉제품, 전자, 가전제품 등이 막 전 세계로 팔려나가면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거야.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 자랑스럽네요, 진짜. 그 땀방울 덕분에 1964년에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고 불과 7년 만인 1971년에는 10억 달러를 넘겼어. 그렇게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나간 거지. 자, 이거 한번 봐봐. 경제 성장률이 10% 넘었다니 이런 숫자 정말 처음 봐요. 아, 확실히 당시 경공업 역할이 독보적이었네요. 맞아. 구로공단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기적의 현장이었어. 하지만 평화로운 성공 뒤에는 큰 위기가 숨어 있는 법이잖아. 어떤 위기였는데요? 1970년대 초반 이 수출 경공업이 국제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일본, 대만, 홍콩 뭐 이런 나라들이 더 나은 품질, 그 낮은 가격을 내세워서 빠르게 치고 올라왔거든. 그럼 우리 물건은 잘 안 팔렸겠네요. 딱 그거야. 아, 경공업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건 뭐 구로공단만의 문제는 아니었어. 저부가가치 산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 구조에도 약점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대로 성장은 멈추게 된 건가요? 근데 그랬다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없었겠지? 정부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엄청난 결단을 내려. 뭔지 한번 맞춰볼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국가 산업을 그냥 확 뒤엎자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행하려면 돈도 들고 기술도 필요한데? 실제로도 쉽지 않았어. 사실 정부는 이미 경공업으로 성장하던 시절에도 중화공업을 통한 경제 부흥을 계획했었거든. 근데 당시엔 국가 재정이 너무 부족하고 기술력도 모자라서 잠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어. 아, 그럼 결국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아. 그래서 정부가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꺼내든 거야. 1960년대 후반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둔 덕분에 가능했던 거거든. 기계공업진흥법과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석유화공업 육성법, 그리고 비철금속 제철공업사업법, 이런 법들을 줄줄이 만들어내지. 진짜 이름만 들어도 다 엄청 중요한 법 같아요. 그치? 이런 법들이 뭐냐면 중화공업에 필요한 돈과 지원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야. 큰 산업을 키울 기초를 단단히 닦아놓은 거지. 그래서 이 기반을 바탕으로 정부가 뭘 했냐?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 금속 같은 걸 국가 주요 기간 사업으로 정해. 그리고 포항, 울산, 여수 같은 해안 지역에 대규모 임해 공업 단지를 하나, 둘씩 만들어가기 시작하지. 해안가에 만들면 원자재 들어오기도 좋고 완제품 실어 나르기도 딱이잖아. 포항은 철강이고 여수는 석유화학, 창원은 기계, 거제는 조선, 구미는 전자, 그리고 온산은 비철금속. 이렇게 지역마다 전문 산업단지가 하나하나씩 생겨난 거야. 이런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1972년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목표가 또 장난 아니야. 1981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화공업화의 핵심이 바로 종합기계산업기지 건설이었다는 거야. 특히 기계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들 중에 절반을 수출하겠다라는 엄청난 목표를 세웠거든. 와, 진짜 스케일 크다. 꿈이 큰 거 같지?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창원에서부터였어. 창원이요? 응. 1973년 9월 10일 공업의 볼모지였던 창원에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 건설이 확정되거든. 그야말로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메카가 된 거야. 근데 이걸 다 실행하려면 엄청난 지원이 필요했겠는데요? 그래서 이듬해인 1974년 4월 17일에 한국기계공업공단이라는 재단이 출범하게 돼. 창원에 공업단지를 짓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기업 유치까지 모든 걸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지. 오, 이거 진짜 제대로 준비했네요. 그렇지. 창업공업단지에는 계획 당시에 총 면적이 무려 4,628만 992제곱미터나 됐어.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991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장 용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 여기에 한국기계공업공단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면서 부산 포금을 시작으로 남영금속, 금성사, 미진금속 같은 대기업들이 하나 둘 들어오지. 결국 24개 기업이 입주하면서 마침내 본격적인 산업기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야. 와, 구로공단도 이런 흐름에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렇지. 구로공단도 그때부터 변화를 시작해 기존의 경공업 중심에서 전자기기와 부품 산업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 그럼 그렇게 목표로 했던 수출 100억 달러는 혹시 달성했나요? 달성했지. 국민 총생산에서 중화학공업 비중은 1971년에는 21.5%였는데 1976년에는 35%로 확 늘어났어. 수출에서도 중화공업 제품 비중이 1970년 12.8%에서 1980년대에는 41.5%까지 급증했거든. 특히 기계를 제외한 모든 중화공업 제품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수출 100억 달러는 예상보다 4년이나 빨리 달성해. 그리고 이런 변화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됐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1982년 이후부터는 경제 사회 발전 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어. 근데 이름을 왜 바꾼 거예요? 경제 개발에서 경제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는 사회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인가요? 맞아. 고도성장 과정에서 대규모 산업 입지가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산업과 인구가 편중되는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해서 소외되면서 지역적인 불균형이 심화됐어. 그래서 1980년대에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형평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돼. 그럼 어떤 식으로요? 산업의 공간적 배치를 조정하면서 지역 간 분산을 기본 방향으로 삼은 거지. 조금 늦었지만 균형 발전에 적극적으로 신경 쓴 게 참 다행이네요. 덕분에 그동안 개발이 미흡했던 중부와 서남부 지역에도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해. 예를 들어 부산의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호남의 군장국가산업단지와 대불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졌고 서울의 인구와 공업 분산을 위해서 수도권에는 반월과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지. 와, 진짜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했던 거네요. 그렇지. 산업단지가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니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 전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큰 그림이었던 거야.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공단은 점점 활기를 잃어갔지. 결국 이것 때문에 IMF 외환위기로 이어진 거네요?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했거든.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개편을 해.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확장된 거지. 그리고 마침내 2013년 3월 우리나라는 산업단지 1000개 시대를 열었어.